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제2의 금융위기를 걱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암호화폐 은행인 실버게이트도 파산 사태로 인해서 위험자산 시장이 폭락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시스템 위기라면은 저점은 붕괴되겠죠? 그럼 지금 이게 시스템 위기로 번질 수 있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하루 사이에 S&P 500 거의 2%, 비트코인 5% 폭락을 했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오늘 또 빠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위험자산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국채금리 빠지면 올라야 되는데 이상하죠? 시스템 위기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대규모 손실을 본 SVB 파이낸셜 어제 60%가 빠졌어요. 실버게이트 42% 빠집니다. 어마어마한 폭락이죠. 이게 시스템 위기로 번질 수 있을지를 알려면 시스템 위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가 대표적인 시스템 위기였죠. 시스템, 구조가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2007년, 8년 부동산 시장이 엄청 호황이에요. 담보 가치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걸 대출을 해줬을 때 은행의 수익이 어마어마하겠죠. 게다가 집값은 계속 올라요. 대출을 많이 해줄수록 유리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자 은행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도 대출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프라임, 우량 등급이 아니라 서브 프라임, 비우량 등급의 대출을 늘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부실 채권이 늘어나면서 심지어는 사망자에 대한 대출, 혹은 강아지 명의의 대출, 차주에 대한 정확한 조사, 신용조사가 없이 대출이 막 나가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거죠. 이런 사태가 지속되면서 경기 과열을 우려한 정책당국은 금리를 올리죠.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대출 이자, 대출 원금에 대한 부담이 올라가요. 슬슬 부실 채권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돈 갚을 능력은 없는데 담보, 집값이 올라간다는 이유로 심사 없이 대출 승인 도장을 막 찍어주다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가격은 점차 하락하기 시작하고 담보 가격이 하락하면서 부실 채권은 망가지기 시작해요. 채무자가 대출을 갚지 못하니까 은행은 돈을 받지 못합니다.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도 파산을 하고 돈을 빌려준 채권을 담보로 또 자금 조달을 해서 그걸로 또 돈을 빌려주고 이걸 담보로 또 자금 조달을 해서 이 돈으로 또 대출을 하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 서브프라임 등급의 부실 채권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상태에서 도화선이 당겨지니까 연쇄적으로 폭발을 한 거예요. 리먼브라더스 은행이 파산을 합니다. 이거는 부동산 가격 폭락, 거품 붕괴, 은행의 파산, 엄청난 수의 채무자 파산, 연쇄적으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지금 사태는 뭘까? 실리콘밸리 은행. 실리콘밸리에 있는 은행인데 스타트업 같은 데서 예금을 받아요. 그 돈으로 원래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높은 금리를 미끼로 돈을 끌어오고 굉장히 많은 채권을 매입했어요.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갈 때 손실을 보고 금리가 내려갈 때 수익이 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지금 긴축을 하면서 금리가 올라갔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에 대한 손실 금액이 불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은행의 공통적인 상황일 수 있는데 일단 이 실리콘밸리 은행, 여기가 유독 높은 금리로 예금 조달을 했다는 거, 그리고 대규모의 채권 매입을 했다는 거, 여기서 좀 차이가 있어요. 모든 은행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부 하나의 사례라는 거죠. 물론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그런 은행도 있을 수 있겠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부동산 시장이 연계가 돼 있다던가 부실 채권이 늘어난 상황이라던가 연쇄적으로 금융기관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한다면 긴축이 속도가 붙고 강도가 거세진다면 이런 유사한 사례가 더 나올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일부 은행의 사례라는 거죠. 여기서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이미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죠. 동일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혹시 이게 전체 은행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일부 은행이 추가적으로 망가질 상황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상승, 긴축의 속도와 강도를 오히려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추가적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긴축을 완화할 수 있다. 즉 강하게 빅스텝이다 보다 해서 올리고 있는 이 금리 인상 속도를 오히려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1년, 2년 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어요. 채권을 많이 매입했던 은행은 손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건데 어쨌든 지금 채권 같은 경우도 지금 피크를 치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VB 파이낸셜은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예금을 찾아가려는 고객이 늘어나니까 예금 받은 돈으로 다 채권을 샀는데 예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채권을 팔아서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을 매각한 거예요. 근데 이미 18억 달러, 거의 2조가 넘는
손실을 확정 짓고 판다는 거죠. 주식으로 따지면 대출 받아서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폭락한 다음에 대출 만기가 돌아와서 주식을 손절해서 갚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예금 대량 인출, 뱅크런 압박이 있었다는 거죠. 주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서 예금을 받아서 다른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 구조인데 갈수록 스타트업에서 들어오는 예금 규모가 줄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채권 가치가 급락, 금리가 급등했으니까 가치가 급락한다. 그래서 채권 손실이 대규모 발생했다. 이 과정이었죠. SVB 파이낸셜의 매도 가능 증권 대부분은 미국 국채였다. 2%에서 4%까지 1년 만에 2배가 올랐다. 금리가. 위험 관리를 못한 거죠. 이 은행이. 그리고 금리 인상 기조 이거를 예측했다면 채권을 이렇게 싼 가격에 많이 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은행들도 국채를 포함해서 많은 채권을 자산으로 갖고 있는데 모든 은행의 문제는 아니지만 일부 은행들은 유동성 위기에 처한 은행도 있다. 금융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상황까지 왔다는 의미. 채권을 저금리에 많이 샀던 은행, 그리고 보유한 자산의 대부분을 채권에 많이 투자한 은행, 그리고 무리해서 예금 금리를 높게 주고 많은 돈을 유치해서 그 돈으로 공격적으로 채권을 산 은행, 이런 은행들은 위험하죠. 주식으로 따지면 높은 고금리에 대출을 받아서, 신용대출을 높은 고금리에 받아서 위험한 주식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이런 투자자의 사례인 거예요. 근데 모든 은행이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만 가지고 이게 시스템 위기로 간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추가 긴축, 추가 금리 인상의 속도가 오히려 완화될 수 있다. 이거는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실제 어제 S&P 500 새빨갛습니다. 빨간 게 손실이에요. 특히 금융주들 빨강색이 아주 짙죠. 근데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기업들 0.54%밖에 안 빠졌어요. 이게 만약에 시스템 위기의 시작이라면 시장이 이 정도 갖고 반응 안 합니다. 폭락을 하겠죠. 시스템 위기의 시발점이라고 지금 속단하긴 어렵다는 거예요.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 파란 게 하락입니다. 다 하락인데 아직도 강한 주식들 2차전지 같은 거는 아직도 강해요. 하이브도 거의 3% 올랐고 미국 증시가 2% 정도 빠진 거에 따른 연쇄 작용일 뿐이지 제2의 금융위기가 시작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사태 안정을 위한 긴축 완화 가능성, 이것도 우리가 열어볼 수 있다 오히려. 그리고 어제 발표했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예측이 19만 5천 건을 예측했는데 21만 1천 건이 발생합니다. 그만큼 실업수당을 많이 받아갔다는 거면은 실업자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청구 건수가 계속 줄었죠. 고용이 좋다는 얘기였는데 지금 다시 반등을 했다. 최근 수치를 확대해보면 이렇습니다. 고용이 계속 좋다가 다시 반등했다. 고용이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턴어라운드의 신호가 될 수 있다. 이게 거의 7, 8주 만에 기존 고점을 상회한 수치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노동시장 완화의 과정이 될 수 있다. 뜨거운 고용이 안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업자가 증가한다는 것, 고용이 안 좋아진다는 거는 소비가 감소할 수 있다. 일을 안 하니까 월급을 덜 받고, 월급을 덜 받으면 소비를 덜 하겠죠? 소비가 줍니다. 그러면 수요가 줄어드니까 물가는 안정될 수 있을 거예요.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시작점, 턴어라운드가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진 모르죠. 하지만 굉장히 큰 폭으로 실업수당 청구권이 늘어났다는 것,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오늘 또 고용지표가 발표될 텐데 이게 연쇄적으로 작용을 해서 고용지표가 또 좋게 나온다면 증시가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그럼 증시가 지금 많이 빠졌을까?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데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 똑같아요. 공포의 상태입니다. 그럼 증시는 우리가 느끼는 공포만큼 많이 빠졌을까? 16%가 바닥에서 오르고 지금 7.3% 빠진 거예요. 아직도 이만큼 올라서 이만큼 조정 왔다는 겁니다. 절대 많이 빠진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냥 당연한 조정이에요. 이만큼 올랐는데 이런 조정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가는 건 없습니다. 주요 지수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입니다. 모두 주요 지지에 안착한 상태인데 S&P 500 같은 경우는 11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고 나스닥은 11선과 5일선, 코스피는 5일선, 그 아래 11선이 있죠. 현재까지는 SVB 파산이니 뭐니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차트만 봤을 때는 그냥 반등에 대한 조정인 거예요. 특별할 게 없는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주요 이평선들이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아래로 깬다면 빠질 수 있다.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이평선이 지금 주가를 받치고 있는 상태인데 주요 이평선들이 지금 모여있다.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주요 저항 S&P 500 4,080포인트죠. 그리고 그 아래 지지 3,800포인트,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이 하락폭에 대한 하락의 추세를 뚫어내고 지지, 리테스트하는 구간에 와 있다. 한번 리테스트하고 올랐는데 주요 저항에 막히고 지금 다시 여기까지 빠진 거예요. 두 번째 리테스트죠. 그리고 이 200일 이동평균선 여기는 살짝 깼어요. 정리하면 4080포인트를 뚫지 못하고 200일 선을 살짝 깬 상태로 하락 추세 지지를 받고 있다. 그게 깨지면 3800포인트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다. 지금 여러가지 이슈가 되는 뉴스가 없더라도 그냥 이 차트만 봤을 때는 변곡점의 구간이구나. 단지 여기서 우리는 이 하락 추세를 돌파했는데 다시 이 하락 추세를 다시 깨고 아래로 내려온다면 그 아래서는 다소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여기서 빠진다면은 추가로 좀 많이 빠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투자 판단을 할 때 이 두 가지의 경우,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경우 그리고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 경우, 이 하락 추세와 200일 이평이 어쨌든 지금 겹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놓고 변곡점의 구간, 투자 판단의 구간으로 삼으면 됩니다. 이 위 그리고 이 아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의 구간이다. 근데 제가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저항 구간을 맞고 하락 과정에 있다는 거. 지금 여기 매물대 플러스 하락 추세 저항, 그리고 지금 이평선이 여기서 다 모여 있다가 음봉이 나왔죠. 이평을 끌어내리면서 데드크로스로 갈 수 있다. 국채금리는 하락 변곡이 이미 시작됐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환율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저기 1330원 부근 하락폭의 반절 구간이죠. 플러스 120일, 200일 이평선,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이평선이 다 모여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란 거예요. 방향성이 터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위든 아래든 1차적으로 만약에 위로 간다면 1360원 정도까지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각각 1330원, 1360원이죠. 그런데 아직도 현재까지도 여기서 그냥 지금 바로 빠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환율을 지금 잠깐 확대를 해보면 지금 이런 패턴일 경우에 지금 여기 고점을 넘는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와서 안착이 안 되면 이거는 급락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모든 이평선이 다 모여 있는데 여기서 급락이 나오면서 음봉이 박히면서 이평이 다시 역배열로 펴지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 급락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 현재 1차 마지노선에 와 있고 최악의 경우 여기까지 일단 열어는 놓겠지만 여기서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S&P 500 여기서 환율이 급락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이 구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이평선의 결집 그리고 패턴상 여기 고점을 높여지지 못하고 여기서 지금 빠지게 되면은 급락이 나옵니다. 코스피도 비슷해요. 계속 말씀드린 2500포인트 구간 일단 여기를 넘어야 되고 단기 지지 구간,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장기 하락 추세 리테스트 구간이죠.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지금 사태가 시스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그냥 매우 자연스럽다. 증시 상황만 봤을 때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지금 현재 공통적인 금융위기, 공통적인 현상적인 문제, 그런 시스템 문제라기보다는 일부 은행들의 문제라고 보는 게 맞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도 긴축이 계속되면서 금리가 추가로 인상되면서 국채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면 이 손실 때문에 추가로 영향을 받는 은행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미국 정부가 연준이 그냥 두고 볼 것이냐? 이건 아닐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1차로 SVB 인베스트먼트 이 문제가 지금 터졌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연쇄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기를 미국 정부는 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긴축을 속도를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국채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간다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그런 은행들은 같은 영향을 받을 거예요. 또 이런 공포나 추세가 무서운 게 이런 뱅크런이 한번 발생하면은 예금 채권자, 예금한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너도 나도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있는 돈을 다 빼요. 한 명이 불안해서 빼기 시작하면은 옆 사람한테 전이가 되죠. 너도 나도 은행으로 가면은 은행은 갖고 있는 모든 거를 다 토해내야 돼요. 예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갖고 있는 국채가 손실 중인데 이거 팔아서 예금 돌려주려면 버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긴축의 속도 그리고 여기에 따른 연준이 뭔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긴축을 완화할 것인지 뭔가 여기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겠죠. 이걸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굉장히 불안하죠. 공포지수는 공포 구간에 접어들고 국채와 달러가 지금 하락했는데도 증시가 똑같이 하락을 한다?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원래
국제금리와 달러가 하락하면은 증시는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같은 방향으로 다 빠지고 있다. 시장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융위기로 가면 어떡하지? 다른 은행 또 파산하는 거 아니야? 두려워한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게 시스템 위기로 번지지 않는다면은 중기적인 안정이 가능하다.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코스피는 저렴해요. 그리고 S&P 500은 평균 수준이다. 싼 구간에 모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냥 중기적으로 싸질 때마다 모아가면 된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면 200일 이평선 그리고 환율, 국채금리, 추가 상승 여부를 지켜보자. 국채금리와 환율은 지금 현 자리에서 피크를 쳤다고 해도 너무 자연스럽다. 특히 환율은 여기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패턴이고 추가 상승이 있더라도 제한적인 상승이 될 것이다. 근데 만약에 여기를 강하게 뚫어서 여기가 안착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마지노선을 여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1360원. 여기를 만약에 뚫어내면은 이때는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전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증시가 하락 추세를 지금 돌파했는데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온다면 여기서는 다소 보수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해도 된다. 사람마다 지금 상황이 다 다르죠. 아래서 많이 산 사람도 있고 위에 물린 사람도 있고 현금 비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트레이더 혹은 장기 투자자, 보유한 종목, 포트폴리오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전략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인 리딩을 통해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리딩방 가입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증시가 여기서 반등을 해주는지 아니면 이 아래로 이탈하는지 이거를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여기는 지금 200일 이평선 하락 추세에 대한 지지 몰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뚫리면 단기적으로는 좀 더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사고 싶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1차적으로는 여기가 지지받고 반등을 했을 때 여기서 1차적으로 사는 거, 두 번째는 아예 말씀드린 4.80 여기 위에서 지지가 확인된 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사는 방법. 비싸게 산다는 단점은 있지만 안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게 이런 형태로 지지받는 척 하면서 아래로 다시 깨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요 지지일수록 이런 휩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아예 비싸게 안전하게 사거나 아니면 가격이 아예 많이 빠졌을 때 밑에서 분할 매수로 잡거나 둘 중 하나겠죠.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 사건 사고가 터지고 악재 뉴스가 도배가 됩니다. 지금 3월은 금리 인상이 빅스텝으로 가냐 0.25로 가느냐 그리고 점도표 향후의 움직임에 대한 어느 정도 예상치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한 변곡 구간이 될 거예요. 증시의 방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악재가 반영이 된다면 충격이 오더라도 이 악재들이 반영되면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악재의 정도 지금 하나둘 터지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반영이 될지 어디까지 떨어질지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사태로 놓고 본다면 증시 조정 자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범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실버게이트, SVB 이런 사태들도 시스템 위기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긴축 속도를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이거는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나온 고용 완화, 실업수당 청구권이 계속 늘어나고 뜨거운 고용시장이 다소 완화가 된다면 물가에도 연속적으로 작용을 미칠 수 있다. 이걸 지켜보자는 거예요. 제가 머니앤클래스에서 한번 배워 평생 써먹는 손실 없는 주식 투자 클래스를 오픈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의 후기를 보면은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 많은 도움을 얻어가고 계세요. 주식 투자의 기본, 투자 원칙과 마인드셋, 그리고 개미들이 손실을 보는 원리, 그리고 기업 분석,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그리고 돈이 벌리는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투자 수익 극대화 방법, 돈 버는 실전 매매 노하우,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 내는 방법, 그리고 우리들이 평생 지켜야 할 투자 원칙들, 주식 초보와 주린이 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가지는 투자, 주린이가 아니라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영상을 좀 급하게 찍었는데 사실 내 전략이 있고 내 원칙과 기준이 있으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기준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투자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악재인지 호재인지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기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투자하시는 상승효과TV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많이 공부하시고 내공을 쌓는 3월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